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왜서 돌아가시게 됐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진보 언론들의 저주나 다름없는 언어폭력이 그를 죽음으로 내려세우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로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의 무능이 비극을 막지 못했는가?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책을 팔아가지고 인세 수입을 원해서 이 책 썼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원했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알려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자는 우국총정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건양숙 여사, 노정년, 노건우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하기에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태산같이 믿었던 놈이 그 모양이었어 하게 한다는 그 말꼬리가 뇌리에 깊게 남습니다. 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제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인규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조갑제닷컴입니다. 발행일은 아직도 날짜가 남았습니다. 3월 24일입니다. 2023년 3월 24일 날 돼야 시판이 됩니다. 지금 각 서점에는 예약 주문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책은 532페이지에 달합니다. 532페이지에 달하는데 문재인 변호사에 관한 얘기가 200여 페이지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아마 얘기가 나왔는가만 해도 많이 나왔는데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권양숙 여사나 건우, 그 다음에 노정연 이 딸 아들들도 이번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인규 부장검사를 고소해서 그간에 묶여있던 이 검찰 기록을 대비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아버지가 정말로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진실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실은 우선 가족이 우선적으로 고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도 고발을 조치해서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사회 통념상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평론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수사한 전 대검 중수부장 14년 만에 밝히는 진실이다. 14년간 침묵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 이인규라는 사람은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정면 승부에 나섰다. 피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기록이 영구 보존됐다가 며칠 전에 이것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는 영구 보존해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고소 고발에 의해서 그 서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2009년 6월 12일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더 잘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분도 지금 작고를 했습니다.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 대목이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저자 이인규 이 본인은 24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검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당위의 문제일 뿐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에 관대한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그가 14년 만에 532페이지의 회고록을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23년 2월 21일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모두 완성이 되었다. 21일이면 내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모두 완성되었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책머리 7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인규의 이 책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정면승부다. 그 결과로 노무현 의원의 신화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이 벗겨져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고 이게 책머리에 써져 있는 책 소개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평을 한 것을 한번 제가 들받아 보겠습니다. 노무현 수사한 전 대검 중수부장 14년 만에 밝히는 진실. 14년간 침묵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 이인규는 정면 승부에 나섰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 보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이인규의 이 책은 역사의 진실을 위한 정면승부다. 그 결과로 노무현의 신화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이 벗겨지더라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맞이할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들과 자신에게 수사에 불똥이 뛸까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뜻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의미를 상실했으며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 코스프레를 대열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고록 운명에서 과거의 한 말을 뒤집고 사실을 왜곡해서 검찰 수사를 폄훼했다. 그들은 지금도 논두렁식의 망신주기라는 말로 검찰이 허위사실로 모욕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의 실체는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거짓을 바로 잡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피아제 시계와 640만 달러, 노무현 뇌물 혐의 등 사건은 본인,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 사위 연철호, 총무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 비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이 넘는 명품 식기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 주택 구입 자금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주이다. 박연차 회장의 진실은 사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이인규 검사는 변호인으로서 무능했던 문재인이 노무현 자살 직후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다가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인규 저자는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했고 무책임했고 이것이 그 죽음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인 이 검사는 물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방향을 조용한 적도 없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책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그를 가혹하게 비판, 아주 저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5장 453쪽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쓰면서, 그는 이인규 부장입니다. 이인규 부장은 책을 쓰면서 실명을 원칙으로 했다. 동료 선배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자신의 검사 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하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인 것이다. 어디 빗대가지고 풍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명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한국 부패 구조 후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다. 단편적 언론 보도로서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하도 드라마적 효소가 있었다. 이 책을 보면은 엘리트 검사의 해고력이에요. 책 리뷰를 이렇게 보면은 이인규 부장검사는 사법시험 14기, 사법연수원 24기인 저자는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 6개월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국제업무, 법무, 검찰행정, 특별수사 경력을 두루 쌓은 단골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서울지검 형사 제9부장으로서 SK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사건을 수사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재벌그룹 등의 제16대 대선 불법 자금 제공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얄궂은 인형을 맺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다음 이명박 정권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포함된 정관계 로비와 검법 수수 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수부에 출석시켜 수사한 후에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사저 D 봉황이 방해에서 투신 내 세상을 등지자 노무현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7월 14일 검찰을 떠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검사를 꿈꾼 유년과 학창시절부터 초임검사 이래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 해외 근무와 유학 경험 등을 먼저 짤막하게 소개하는 미니 자서전처럼 시작한다. 세칭 잘나가는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모셨거나 함께했던 정홍원 국무총리 하신 분이지요. 박영수 최순실 사건의 특별검사했던 사람이지요. 지금은 여기에 흉이 많습니다. 안대희 김선수 대법관, 김가경 송광수 정상명 임채진 검찰총장, 박정규 정동기 우병우 송정호 김정길 강금실 한동훈 등 법조계 선후배들의 애증에 담긴 일화 등도 있습니다. 이명박, 조순영, 박상천, 서청원, 신경식, 이재정 등 정치인들과 김승연, 김태원, 김준기, 조양호 등 재벌 총수들 및 그들의 마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협지처럼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황우석 가짜 줄기세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야기도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에 이끌린 독자의 관심에 걸맞게 책의 많은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내막에 할애했다. 노무현 수사로 정리된 최종 범죄 혐의는 검찰이 사실을 감추는 노무현을 상대로 숨바꼭질 같은 수사를 하면서 복잡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죽음 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되었다.
죽음 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됐다. 이인규 검사는 최종 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 시가 2억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계는 재임 중 2006년 9월경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청무비서관을 통해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예민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세 번째로 2008년 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 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고 노건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지.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을 500만 달러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네 번째로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찾지를 못했다. 다섯 번째,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했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여섯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2009년 3월 19일까지로 하여 15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곱 번째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렇게 7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인연과 악연, 이 부장과의 노무현 인연과 악연인가? 저자 이인규 부장입니다. 이인규 부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악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지만 짓궂은 인연의 시작은 이인규 저자가 SK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내부 거래 사건을 포착하고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는 초강경 수사에 나선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마침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인수기고 SK 수사 과정에서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137억 원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검찰은 저자를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인규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기업수사 팀장으로 해가지고 SK 외에 삼성, LG, 현대차, 롯데, 하나, 대한항공 그룹을 등 재벌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한 것도 있다. 최근 당시 수사가 대한민국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꼬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 제게는 더 이상 정치 자금을 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책 242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 자금에 요구에 시달리지는 않게 되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자금 투명성 제고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자금 수사는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에는 부담되지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거리 채도술, 그 다음에 여택수, 안희정의 비리까지 터지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불법 자금을 한나라당에 10%가 넘게 받았으면 물러나겠다는 폭탄 발언으로 그때 그 얘기 나왔었죠. 강성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다. 물론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인규 부장은 내라는 것은 노무현 자신입니다. 내 생사를 도려내고 적의 목을 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평가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큰 타격을 줬다. 대지 저금통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노 대통령도 구시대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 비서관 채도술, 여택수 등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통령으로서 거리에 상처를 입었다. 노 대통령 자신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검찰의 약점을 잡힌 셈이 되었다. 자신의 비리로 인해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참. 하지만 이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나의 팔다리를 하나쯤 내어준 것에 불과했다. 바둑으로 치면은 위기 10개를 중 사소치대입니다. 사소치대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라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요거는 책 243쪽에서 244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인규 부장검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홍조근정 훈장을 받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임직까지 직접 고르라는 배려를 받았다. 법무부 검찰 1과장 경험을 비추어 노무현 대통령이 나의 검사장 승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것이라고 직감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정권을 힘들게 했음에도 나를 검사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 아닌가 한다. 노 대통령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 부장은 293쪽에 수료하고 있습니다. 인연의 끝은 다 아는 대로 악연이었어.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뇌물사건 피의자가 되어 부장으로 있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0여일 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던 저자의 인성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482쪽에 적혀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게 누가 그겠습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발판으로 호랑이 등에 타다. 이런 뜻인가? 얄궂다. 인연의 끝은 전말이 이렇다. 이인규 부장검사는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09년 1월 13일 검찰총장의 칼이라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되면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인계받는다. 인계받은 내용에는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범 수수 혐의도 들어있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수 액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 처음 보고받은 혐의 사실만도 재임 중 500만 달러와 명품 남녀 손목시계 2억 원 상당, 퇴임 후 차용 명목으로 15억 원이 들어있다.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사람이고 퇴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권력자의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이게 306쪽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제목처럼 저자가 대한민국 검사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 수수 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2309쪽에 적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다. 463쪽에 있습니다. 비사실 셀프 공표 눈두렁식의 우병우, 이 저자 이인규 부장검사가 검찰이 마무리 수사로 압박해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주요 사실들을 처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피의사실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자신의 사람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사실 중요 내용을 허위사실을 공포해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피의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셀프 공표했고 이에 따라 언론이 뒤따라 취재해 보도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검찰이 인지한 수사가 아니고 국세청이 박연차의 탈세 혐의를 고발하고 수사 중 발견한 증거물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망신 주려고 논두렁식에 지어냈다 하는 말은 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 2개를 선물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시계라는 표현은 없다. 이것은 최초 보도한 SBS가 처음 사용한 말로 그 배후에 국정원과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당사자인 SBS 취재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신문은 직접 담당한 우병우 중수 1과장이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고 운운하며 모욕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신문에 함께한 문재인 당시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 타계 직후 인터뷰에서 조사하는 검사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했고 2017년의 기자회담에서도 그런 발언 없었다고 재확인했던 우병우의 말은 거짓, 잘못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2009년 4월 30일 피의자의 신문 과정은 고스란히 CCTV로 녹화되어 연구 보존 중인 수사 기록에 첨부됐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날 함께했던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수행 인사들 문재인, 전해철, 김경수만이 기억하고 있을 조사실 안팎 대화 몇몇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노무현 중앙수사부장실에서 저자의 영접받던 중 이인규 부장, 이게 이제 거기에 영접받는 중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인규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제5장 묻혀버린 진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383쪽에 나옵니다. 노무현하고 우병우 과장에게 검사님, 노무현 대통령이 우병우 과장에게 검사님, 저와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고 이때 이게 거짓말이었지. 389쪽에 있습니다. 박연차와 노무현의 대화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감옥 같이 씁시다 하는 얘기지. 395쪽에 실려 있습니다. 노무현을 저주한 진보 언론, 지키지 못한 문재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시 이후에 적어도 4번의 드라마보다 더한 급반전이 있었다고 최근 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른바 진보 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에 가까운 비판과 저주였어요. 노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 사람 세상에서 수사 내용을 셀프 중계한 후부터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돌아간 직후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디어 오늘,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의 비판 강도가 훨씬 더 셌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잡게 사놔라.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진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경향신문이 냈는 글입니다.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저주였다. 경향신문. 마지막 문장,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처럼 사라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4장 박연차 리스트에서 356쪽과 358쪽에 실립니다. 두 번째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조사까지 입회한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무능했을 뿐더러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변호사로서의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 한 번 없었다고 최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에게도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면서, 그래도 변호인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에 충실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5월 23일은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지검 출석 조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다 지나간다, 옛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 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 참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조사받은 그날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법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압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딸 노정연을 여러 차례 소환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택 구입 경위와 구입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었다. 미국 주택 구입 사실, 40만 달러 추가 송금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5월 24일 부산지검으로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운명이라는 자기 책에서 현안이 없어서 봉하 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450쪽 451쪽에 쓰고 있다. 셋째, 가장 극심한 반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반전은 이제까지 저주나 다름없는 은사로 한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진보 언론과 정치인들이 갑자기 지 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와 상주 코스프레로 돌변하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게 돌리고 있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뛸까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뜻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들이 의미를 상실했다고 손가락질을 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다시 올리면서 앞다투어 상주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거는 책 머릿말에 8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문재인의 말바꾸기가 또 나옵니다.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상주 코스프레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에 진실을 왜곡해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고 최근 꼬집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노무현 대통령 2주기에 출판된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말 바꾸기가 있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당일 이른 아침 문재인 변호사의 첫 반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였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여 만에 아침 6시 40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으며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9시 30분에 사망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거는 17쪽 18쪽에 나옵니다. 9일 뒤인 6월 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이 제공한 돈이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고 전했다. 339쪽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성의 있게 임하셨고 예의도 다 치르셨다고 했고,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445쪽에. 그랬던 문재인 변호사가 2년 뒤 운명이라는 책에서 중수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과 거만이 가득 묻어 있었다. 수사 기록은 부실했으며 공소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하고 질질 끌기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문재인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의 책 운명의 마무리. 당신 노무현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 문재인은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서 저자는 앞으로 행적에 대해 강한 복선을 읽어본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한번 봅시다. 수사 기록은 연구 보존 중. 본문에서 대체로 수사 시간 순서로 기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횡령 관련 수사 개요를 책 맨 뒤에 약 40쪽 분량의 부록으로 간추렸다. 피사실 행위 중 퇴임 직후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15억 원을 제외하고 해갑 선물로 2억 원 상당의 남녀 손목시계, 명품 손목시계, 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140만 달러, 아들과 조카 사이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생활비 명목으로 3억 원의 수수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의 횡령은 모두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안별로 다툼 없는 사실, 그 다음에 박연차의 진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먼저 정리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판단을 덧붙였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과 각종 정책 집행에서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의 법리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결 포괄적인 일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뇌물죄가 성립된다 고 못 박았다. 이거는 492쪽에 있습니다. 이상의 수사 기록은 출석 조사 장면을 녹화한 CD와 함께 영구 보존 중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부제로 달았던 이 책은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독자들하고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첫째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 죽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른바 그 진보 언론이라는 그 사람들의 저주, 경멸, 저주나 다름없는 언어 폭력으로 그를 사지로 내몰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로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의 무능력이 그 비극을 막지 못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인규 부장검사의 이 회고록은
문재인을 욕보이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을 욕보이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뭐 욕보이려고 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가. 이거는 지금 이인규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회고록에서는 사실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소 고발에 의해서만이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노정연 아들, 딸들이 고소 고발을 하든지 민주당에서 하든지 노무현 재단에서 하든지 고소 고발을 해서 이것은 명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발 고소 고발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잡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일러주고 해고해 주신 이인규 부장검사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족은 노건호, 노정연, 권양숙 여사님은 고소 고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순간 노무현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정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사자의 명예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